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아파트를 잔금을 치르면서 관련된 뭐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고 디테일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 위주로만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양주 제일 풍경채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 아파트도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잔금을 치룰지 제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했던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금 치르는 방법은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이슈를 끌 수도 있지만 수강생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드리고자 잘 업로드를 일부러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이 영상이 닫힐지 모르니 끝까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잔금 치르는 방법을 알려면 분양가를 납부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선 계약금 10%는 잔압을 하고요. 중도금 대출은 60%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죠. 은행에서 대신. 그리고 잔금 30%는 현금 잔압을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전세를 두고 부족한 내 돈을 합해서 잔금을 치르거나 또는 이 잔금 치르는 시점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KB 시세 곱하기 당시에 대출 비율 LTV 비율을 곱해서 부족한 돈을 메꿔서 잔금을 치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잔금을 치렀던 아파트에 당시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6억 대출을 받았고 월세를 5천에 250을 둬서 제 돈은 거의 들지 않거나 약간 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잔금 치를 시점에 전세가가 높고 또 KB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내 돈이 점점점 주는 구조죠. 그래서 입주 시점에 어떤 분위기를 어떠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 4억짜리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했을 때, 이 4억만 낸다고 해서 이 집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장비나 에어컨 같이 이런 옵션 금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라고 하면 그 이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비용 플러스 그 내가 납부하는 금액에 따른 취등록세도 납부를 해야 이 집의 최종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그 밖에 뭐 선수관리비나 뭐 법무비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현재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취등록세인데요. 취등록세가 지금 뭐 내가 어느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인지 또 주택 수에 따라서 뭐 적게는 1%대, 많게는 12%대까지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면 내가 거의 1억을 취등록세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그래서 취등록세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완화될 거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되면 2022년 12월부터 소급해서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폐지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건설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현재 몇 호에 당첨이 됐고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이자 후불제 금액이 있구나 이런 것들로 미리 파악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잔금을 치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돈을 메꿔서 실거주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 잔금 대출 받아서 실거주할 때는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고 내가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 처음부터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 대출은 좀 적게 받고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내가 실투를 줄이고 싶어 라고 하면 금리가 살짝 높아도 대출을 많이 받고 월세 세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는 전세를 두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4억인데 주변 시세 전세가 3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자금이 더 있으면은 잔금을 치를 수 있죠. 네, 한 1억에서 1억 천 정도 있으면 내가 부족한 돈으로 납부를 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께서는 아직 등기를 치른 게 아닌데, 잔금을 치른 게 아닌데, 온전하게 내가 소유권을 가져온 게 아닌데 전세 입자를 맞출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흔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전세가 정말 희귀하면 선대치를 끼고 뭐 전세보증보험 세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2달 기간의 입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세팅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자금을 어떻게 치르는지 이 플로우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짜리 뭐 집을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대출을 일부 받을 거고, 또 부족한 돈은 내가 뭐 2억은 대출을 받고 2억은 내 돈을 가지고 통장에 넣는 겁니다. 은행 통장에 넣으면 그 은행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항목별로 입금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도금 대출 60%를 받았다면 이자도 납부를 해줄 거고요. 각기 다 계좌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잔금 30% 입금할 거고요. 뭐 이자 후불자라면 이자 후불 금액, 발코니 금액, 뭐 선수관리비, 수익 인지 때 다 항목별로 납부를 하고, 그 기표를 이제 입주지원센터에다가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입주지원센터에서 납부 확인서랑 키를 불출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실제 마지막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나는 내가 이 잔금을 치르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내 돈을 최소화하는데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리 이제 감이라도 잡아놔야 되는데, 그 대출 나오는 거는 이제 LTV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기준점이 내가 잔금 치르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분양받는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오는 시점, 내가 계약서를 나오는 시점쯤에 그 대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당시에는 비조정 지역이어서 60%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2억만 40%인 2억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 청약 통장, 오래된 청약 통장 또는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써서 당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갑자기 규제 지역이 돼서 잔금 시점에 40%만 대출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 부분은, 뭐 금융감독원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그 수분양자의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시점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내가 이미 청약에 당첨됐고 그래서 입주가 도래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자금이 더 필요하지, 어떻게 세팅하는 게 유리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러면 내가 언제 청약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받은 이 아파트 지역이 LTV와 DSR은 어떻게 되는지를 떠올려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내 필요 자금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이렇다는 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 대출 가능 비율은 표현을 해놨으니 DSR도 표현을 해놨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약 잔금 대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잔금 치르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계약금 10% 잔압해야 되고요. 뭐 잔압하는 방법도 대출을 받아서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유튜브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 60% 일반적으로 받고 입주 시점에 30% 잔압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전세 또는 대출 받아서 실거주하거나 월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이제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DSR입니다. 벽에 걸리는 게, 왜냐하면 LTV는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DSR은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DSR에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치시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 뭐 신용대출 포함해서 이런 대출금과 내가 받고자 하는 이런 담보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4억짜리 집에 내가 2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 DSR이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한번 이 부분도 미리 계산을 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시점이 되면 은행별로 사실 은행도 예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 대출을 우리 은행에서 받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이 은행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좋은 조건의 대출 대출 한도를 받아가지고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입주자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농협이라고 해도 뭐 반월농협, 군자농협, 안산농협 다 다양하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분류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정말 뭐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속 규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받았냐, 어떤 시점에 내가 프리미엄 매수를 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대출금이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물레동의 이파는 세상 에듀플라츠인데 입주 시점의 감정가가 59, 25평은 11억, 3, 4평은 13억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분양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뭐 주한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여기도 입주 시점의 감정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있다면 얼마만큼의 감정가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정리해보면 저는 투자자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제 돈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은 일단 그렇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드려보면, 내 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세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돈이 점점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재투자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KB세가 높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결국 KB세는 인근에 해당 인근에 그 협력된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최근에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해당 은행 담당자가 그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서 최종적인 KBC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뭐 좋게 이야기해줄수록 사실은 조금 더 높은 KBC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완전히 그 최근에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뭐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조금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게끔 설득을 한다면 단 몇 천만 원이라도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대출은 은행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뭐 경매나 뭐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신축이기 때문에 보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경락대출 받을 때뭐 화재보험도 들어달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꺾기를 요구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법무사비도 엄청 높잖아요. 100만 원이 넘는데 집단대출은 법무비도 없고요. 꺾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대 비용 자체가 거의 없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긴 상품 축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월세 세팅입니다. 월세 세팅은 우선은 우리가 임대를 줄 때는 월세와 전세 중에는 어떤 수요가 훨씬 더 많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전세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예. 우리 상가는 월세를 뭐 납부를 하지만 이 주거는 전세로 거주하지 월세를 비싼 금액을 주고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또 약간 심리적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넘어가는 거면 좀 무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월 세팅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 중요한 건 좋으나 실제로 이 지역이 월세 수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맞췄던 그 서울의 아파트들은 다 2호선 역세권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도 사업하는 분들은 자금을 융통해야 되니까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월세 수요가 전혀 없는데 월세 수요를 고집하는 것보다 빨리 전세를 맞추고 잔금을 치르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월 세팅이 좋은 게 내가 나중에 이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는 언제든지 이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는 뭐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뭐 분양가 4억에 전세 3억이면 내 투자금 1억에서 1억 천 정도 넣고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입주장이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낮아져요. 뭐 3억이 아니라 뭐 2억, 2억 천, 뭐 이렇게 정말 던지듯이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서 많이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전세가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잔금을 조금 미납하더라도 좀 연체료를 내더라도 그 내가 속한 단지 이외에 그 후속 주자가 없다면 후속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이 없다면 좀 잔금을 미납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면서 내가 100세대랑 경쟁하는 거랑 50세대랑 경쟁하는 거랑 10세대랑 경쟁하는 거는 당연히 다르잖아요. 전세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무조건 고점을 찍힙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따져봐야겠죠. 그 주변 입주장이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나 그 입주장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라면 개중에서 한 3분의 2나 한 절반 정도는 전세든 월세든 나오거든요. 예. 확보된 물량이죠. 확보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 입주장만 처리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계속 입주장만 돌면서. 왜냐면은 내가 이 입주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 성사시켜서 수수료는 나오니까. 예.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절반은 나오겠구나. 500세대는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그 불안감을 조성해요. 내 자산에 대해서 관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이해하면 높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산을 지키려면 내가 객관적으로 조금 버티면 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양주 옥정 제1풍경채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 아파트가 4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80일에 거쳐서 입주 지정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 60일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80일을 줬어요. 좀 긴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입주를 할 수 있고
잔금 납부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잔금 납부할 때는 다 각기 항목별로 그, 그 납부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하면 되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일단 여기는 2020년도 5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대출이 60%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청약을 쓴 거예요. 예, 저는 이때 이순위 통장을 가지고 아마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00일 비를 받았고, 저는 한 4억 원대 분양가입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1억 2천이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1억 2천이.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4억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4억에 정확하게는 3억 9,600에 발코니 비용 850에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 1,300만 원 정도의 기타 옵션은 저는 안 했으니까 한 4억 2천 정도는 제가 납부를 해야 키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면 제일 좋을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첨이 되면 카페가 있어요. 입주자 카페. 가면은 이런 식으로 협력은행들이 입주하기 2달 전에, 예를 들어서 입주 시점이 뭐 6월이면 4월쯤에 사전 점검하라고 안내문이 오거든요. 그 안내문을 갖고 사전 점검하러 갈 때 은행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 은행 나올 거다. 빠르면은 그 은행에서 감정가나 조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 달 정도 내지는 2달 정도 지나서 그때쯤 서서히 조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에 이 카페에 가면 담당자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올려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은 하나씩 눌러가면서 감정가 얼마 나왔지? 그리고 필요서류는 뭐지? 언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거죠. 감정가. 여기 감정가 보면 100일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최상층이 5억 2천이죠. 제가 한 4억 정도에 분양받았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60% 대출을 받으면 3억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나는 30%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금액만 있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죠. 얼핏 봐도. 근데 만약에 양주가 이 지금 시점에 굉장히 더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다라면 감정가가 훨씬 더 높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감정가가 5억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8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억에 60%면은 4억 8천이니까 거의가 아니라 이미 분양가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조건을 이제 하나의 엑셀표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이 표는 그 입주자 카페 분들께서 정리를 친절하게 해주신 건데,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은 뭐 100일 타입 5억 1천에 금리는 5년 고정에 4.05%, 대출 기간은 40년, 거치 기간은 1년, 이자만 내는 기간, 부수구래 없음, 중도자간 수수료 3년 이내에 1%. 예. 그리고 농협은 100일 타입이 5억 2천에 고정금리 4.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 0.01%의 금리라도 부담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3.8% 기업은행, 여기는 다른 은행, 농협과 기업은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농협은 감정가는 높은데 금리는 조금 높고, 기업은행은 감정가는 살짝 낮은데 금리가 살짝 낮죠. DSR은 높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떤 게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자라면 낮은 금리를 선호하실 거고, 근데 저같이 투자자라면 실투가 적게 묶이는 감정가가 높게 설정된 곳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들, 내가 이 물건을 받았다가 빨리 팔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당한 수수료가 이왕이면 없거나 적은 게 좋죠. 여기는 2%, 여기는 1.2%인데 여기는 다 1%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당한 수수료를 내가 1년 후에 내지는 2년 후에 팔 거면 중도당한 수수료가 적은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이제 압축을 해보는 겁니다. 압축을 점점 해보고 한 분씩 전화를 해서 상담사분들 연락처에 연락을 해서 또 내가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저 나름대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봤어요. 총 취득가가 아까 4억 2천이었죠. 뭐 분양가에 확장비에 이자에. 그러면은 제가 대출을 60%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이 2억 5천이 나와요. 그러면은 필요자금은 1억 6,800이죠. 그리고 대출을 80% 받는다. 뭐 생애 최초로 하면은 내가 8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르니까 이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전세가가 정말 높다라고 하면 전세로 세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 전세가가 정말 못 받쳐줘 라고 하면은 월 세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변 시세를 보는 겁니다. 여기 제일풍경채 2단지에 전세 시세를 보면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2,500에 120, 3,000에 110 쭉 내려가면 5,000에 뭐 100, 110 이렇게도 나와 있죠. 양주는 현재 입주가 많고 딱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서 이 2단지만 분양을 하는 곳이라면 저는 뭔가 버티기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아직도 입주가 마무리 안 된 곳들이 종종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잔금 기일 내에 잔금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연체를 한다고 높은 금액을 맞추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잔금 기일 내에 못 맞추면 내가 대출 자설을 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왜냐면 한도가 있으니까 은행들은 떠나거든요. 떠나기도 하고 또 연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는 것도 한번 그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세 세팅했을 때 보수적으로 2억 5천, 월세 세팅할 땐 3천에 110, 5천에 100이죠. 그러면 저는 전세 세팅을 2억 5천에 하면 필요자금은 1억 5천이 더 들어가고요. 맞죠? 4억 2천이니까. 그리고 월세 세팅을 할 때 제가 보증금 5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 돈은 1억 1,800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돈이 덜 들어갈 이 월세 세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저는 여기에서 뭐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 더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7천, 많게는 1억까지 올려서라도 이 실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투자자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1년 되는 시점에 일반 세율로 팔 수 있으면 그때 파는 전략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여기에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마 항목들이 납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항목별로 있고 예금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안내문이 온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최종적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그 자금 뭐 대출을 받거나 전세 세팅을 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납부를 하면 입주증을 줘요. 저는 아직 입주를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지의 입주증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입주증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잔금을 치르기 전으로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보수적으로 내가 여기 대출 얼마나 하고 어떻게 잔금 치룰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수중에 1억이 있는데 그 1억이 나중에 잔금으로서 들어갈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을 갑자기 서둘러서 다른 투자금 쓰지 마시라는 거죠. 예, 좀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어,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 내가 이 물건이 못난이어서 상대적인 못난이어서 빨리 팔길 원한다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아예 임차인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고 내 돈을 내 돈을 둔 다음에 메꾼 다음에 그냥 공실로 두다가 그냥 팔고 다른 물건 갈아타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물건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과 개인의 상황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 한번 노트나 엑셀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쭉 생각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모든 물건을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표를 꺼내놓고 쭉 적어보거든요. 예, 적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벌써 30분이 흘렀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만 정확하게, 두 번, 세 번 돌려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니까. 정말 여러 번 돌려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고 잔금 세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또 이 영상 여러 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